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예. 그리고 최근에 그 뉴스 기사들 보면은 랜드 플래시 쪽 이야기할 때 QLC라고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아, 예. 쿼드 레벨 셀, 예. 랜드 플래시. 요거 기술적으로 좀 어떤 개념인지라 이게 시장에서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아, 예. QLC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혹시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려도 될까요? 저한테요? 예. 네. 대표님 혹시 샤브샤브 좋아하십니까? 샤브샤브 좋아하죠. 예. 샤브샤브. 예. 국수도 넣어 먹고. 그쵸. 샤브샤브 가면 흰색 국물, 빨간색 국물을 선택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 고민되죠. 뭐 많이 선택하십니까? 짬짜면처럼. 예, 짬짜면. 요즘엔 반반도 있어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QLC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랜드 플래시는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반도체인데 이 저장하기 위해서는 전자라는 녀석을 방에 가둡니다. 전자를 가두면 데이터가 뭐 1이 되고 빼면 0이 되고 또는 넣으면 0이 되고 반대로 빼면 1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전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데이터가 있어 없어를 구분하는 게 랜드 플래시인데 문제는 이 방을 많이 만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랜드 플래시 칩 안에다가 방을 더 많이 만들려면 방을 수직으로 더더더 높이 쌓든 방을 더더더 작게 만들든 이처럼 무언가 방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어렵다 보니까 이젠 어떻게 하는가? 방 한 칸을 실제로 구조물이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뭔가 전기적인 신호를 통해서 쪼개서 쓰는 겁니다. 파티션 놓듯이요? 파티션 놓듯이 침대를 여러 칸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방 안에 전자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있어, 나오면 없어. 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방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면 데이터가 몇이야. 더 많이 들어가면 몇이야. 이처럼 데이터를 더 쪼개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랜드 플래시라는 녀석은요, 방을 무조건 많이 만들어야 용량이 늘어나는데 방을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용량을 키우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자?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방을 더 많이 만드는 듯한 효과를 내자. 그래서 용량을 늘리자. 그럼 뭐가 좋은데 실제로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용량을 더 증대시킬 수 있어. 아, 그럼 효과가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뭐가 좋은데? 방을 더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니까 용량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방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QLC 기술이요. 본래 이제 삼성전자는 굉장히 항상 랜드 플래시에서 가장 앞서갔던 기업이고 그 뒤에 이어서 과거에 이제 인텔이 중국에서 이 솔리다임이라는 이름으로 요 SSD 랜드 플래시 사업을 했는데 이 기술이 굉장히 또 뛰어나요. QLC뿐만 아니라 뭐 TLC 같은 기술도 또 많이 확보를 해서 서버용 요 랜드 플래시를 굉장히 잘 만들던 기업인데 그걸 지금 하이닉스가 인수했죠.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요 QLC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럼 뭐가 좋냐? 기존의 TLC보다 방의 개수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를 더 많이 저장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같은 용량의 무언가 저장 장치를 만드는데 우리는 방을 더 조금만 만들어도 되니까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보다 무려 30% 이상 이 랜드 플래시를 싸게 팔 수 있다. 그러면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무조건 30% 싸게 내다 팔면 경쟁사들은 팔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단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방 한 개를 억지로 쪼개 쓰는 개념이다 보니까 무언가 수명이 짧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오래오래 소중하게 보관하는 게 중요해. 이러한 업체들은 QLC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굳이 지금 바로 QLC 가야 돼? TLC 쓰자. 아니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쓰자. 이런 기업들도 많아요. 하지만 이 QLC가 꼭 모든 서버가 다 데이터를 오래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심지어 인공지능 서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존에 만든 데이터를 무조건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서 계속 저장하는 즉 용량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인공지능 서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이 QLC를 먼저 도입하게 된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이 랜드 점유율을 끌어올리거나 다른 경쟁사보다 랜드를 더욱더 앞서 팔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이 생긴다.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뭔가 이 랜드 제조 과정 중에서 뭔가 특정한 소부장 기업이 집중적으로 이 QLC 기술에 특화되어서 수혜를 본다거나 무언가 제품을 더 많이 팔게 된다거나 그러한 구조를 가진 것은 아니다. 오직 이 랜드 플래시가 작동하는 방식 중에 전기 신호를 어떻게 더 잘게 쪼개줄 거야. 거기서 성능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랜드를 만드는 과정이 대단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부장 기업의 직접적인 수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QLC 수혜주 무조건 이렇게 좀 종목팔이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요? 예, 다만 삼성과 하이닉스가 아무래도 랜드 점유율을 조금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다면 그러면 랜드 공급을 조금 더
빠르게 늘릴 필요가 생기고 네네네. 설비 투자 기간 이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그럼 소부장이 조금 더 빨리 팔릴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직접 수혜 막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막 QLC의 수혜주 막 이렇게 또 영상 많이 또 올라오던데. 사실 엄밀히는 낸드 플래시 계열이 수혜주에 속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낸드 시장의 어떤 개선을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엄밀히는 QLC라는 기술이 최근에 대두되는 기술은 아니고 이미 2018년부터 상용화돼서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버 시장 쪽에도 QLC용 SSD를 계속해서 팔아왔습니다. 팔아왔는데 최근에는 이 QLC 비중이 더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이제 개선이 되면 소재나 부품이 조금 더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도 이미 또 주가가 많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 그 흐름대로 어떻게 실제로도 가고 있습니까? 역시나 맞습니다. 보통은 이 반도체 시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주가가 오르는 녀석은 항상 테마. 그때 핫한 기술. 아직 도입되지 않은 기술이라도 일단 올라. 그래서 뭐 EUV가 도입된데 그럼 EUV 관련주가 쭉 오르고 그쵸. HBM이 도입된데 그러면 HBM이 쭉 오르는데 그중에는 HBM 쪽에 진짜 관련이 있는 기업도 있지만 없는 기업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기판 관련 기업들 쭉 오르고 이 테마가 먼저 오르고요. 그에 반해서 소재랑 파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후행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왜? 실제로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반도체 기업들이 계속해서 증설을 하면 그 이후에 또 추가 증설 분야까지 더욱더 가세하면서 소재 파츠가 더 많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소재 파츠 기업들은 약간 어떤 의미로 좀 접근이 되는가 하면 반도체 사이클에서도 약간 좀 더 후행하는 경향성. 엄밀히는 주가가 나중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천천히 오다가 나중에 좀 더 가속되는 그러한 움직임. 그런데 실제로 소재 파츠 기업들도 계속해서 천천히 오르는 그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점점 이제 언제 가속화될 거냐 그걸 지금 눈치를 보는 단계이지. 약간 뭔가 실적 찍히기 시작할 때요. 맞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순간은 당연히 늦고 이제 실적이 한 6개월 뒤, 9개월 뒤부터 확연하게 반등할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또는 증설을 점점 검토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가 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느 정도 그 길목쯤 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 길목에 약간 초입이 조금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편차가 심해서 소재 파츠 기업들 중에서도 그동안 뭐 HBM이랑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듯 싶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맞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 쪽에 소재를 많이 공급하는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기업들조차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소재 파츠 기업들도 반등을 시작하는 시기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이 그 어떤 국면에 있는 걸까? 지금도 늦지 않은 걸까? 이거에 대한 그 고민은 항상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 초입쯤이다. 그래서 항상 많이 주시는 질문이 그러면 소재 파츠 중에 누가 제일 많이 오를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예측이 가능한 기업도 있지만 불가한 기업도 많습니다. 제가 요 와이스트릿과 함께 반도체 산업 강의도 항상 진행했지 않습니까?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무조건 소재랑 파츠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른 자동차나 화학과 달리 무조건 이 공장의 수가 증가하고 공정의 수가 증가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이례적으로 누가 더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이 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누가 이 수요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냐, 누가 가장 이 물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이냐, 그거를 자꾸만 억지로 예측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지금 소재 파츠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서 아직도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는 녀석들, 이제서야 막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녀석들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목하시면 보통은 확실한 수익을 안겨다 준다. 꼭 반도체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꼭 1등 기업, 2등 기업만 즉 수익률 꼭 1등, 2등을 기록하면 좋긴 하겠지만 꼭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이다 하더라도 내가 늦게 들어가면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주가가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들에 자꾸 주목하시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립니다. 좋습니다. 또 이게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하고 있어가지고 그 하나둘씩 계속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하는데 최근에 기사를 보면은 뭐 물론 이제 이것도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이 AI 가속기를 만든다고 이름이 마하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뭐 어떤 기사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의 막 H100도 막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저기 과장이 되기는 합니다만 가봐야 알겠고 당장 2024년 연말부터 네이버에다가 이걸 뭐 15만 개, 20만 개씩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
AI 가속기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좀 쉽게 풀어드릴게요. 쉽게 풀어드리자면 흔히 그동안 인공지능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여온 칩은 GPU지 않습니까? GPU. 그 GPU가 이제 뭐 병렬 연산을 한다, 뭐 이런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제 많이들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GPU 칩을 내부를 쪼개 보면 병렬 연산이라는 요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역할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GPU란 칩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예를 들면 게임 많이 네. 하셨나요? 종종 합니다. 종종 예. 요즘에도 하세요? 요즘에 네. 거의 못 하죠. 못 하시죠? 네. 어떤 게임 많이 좋아하셨나요? 뭐 총싸움 게임, 저는 그냥 스포츠 뭐 레이싱 이런 게임. 스포츠 레이싱 할 때 이 그래픽이 정말 중요해요. 아, 그죠.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림자가 생기고 GPU 칩 안에 이처럼 그림자를 그리는 그러한 역할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만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처럼 역할이 나뉘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GPU가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 인공지능 시장이 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서버를 구현하는데 GPU가 지금까지 쓰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GPU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아하.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서버 중에 뭐 그림을 그려주는 서버가 있어요. 네. 그럼 나는 그림만 집중적으로 그려주면 되지 굳이 뭐 그림자 같은 거 그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GPU의 일부 기능만 집중적으로 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서버 시장이 점점 성장할수록 더 다양한 서버가 생기고 우리가 사용하는 챗 GPT에서 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할수록 서버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더 기능이 특화돼서 많이 필요한데요. 바로 이처럼 기존의 GPU가 워낙 비싸고 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엄청나게 고성능인데 그거 우리가 통째로 만들지 말고 그중에 일부 기능만 쪼개서 따로 만들자. 그게 가속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엄밀히는 GPU가 수행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보조해주는 장치이긴 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축소 버전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가속기가 그런 특징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내놓고 있는 마하 같은 제품도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인텔이 출시한 가우디라는 이름의 네. 제품도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제품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막 GPU를 맞습니다. 대체할 만한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도 GPU보다 당연히 훨씬 낫죠. 엄밀히는. 어떤 보조 개념이에요? 보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보조 기능을 수행할 때 그때만큼은 GPU보다 성능이 높을 수 있죠. 그 기능에 특화돼서만큼은. 그게 돌아갈 때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도로 위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지나가는 자동차의 번호판을 찍습니다. 네. 그럼 번호판을 찍어서 숫자도 인식하고 글자도 인식해야 되는데 네. 이때 숫자, 글자 한 번에 인식이 안 돼요. 색깔도 구분해야 되고 그 안에 색깔 편차도 구분해야 되고 이때 특정한 역할, 특히 번호판의 색깔을 구분해줘. 이 역할만 좀 네가 집중적으로 담당해줘. 너 가속기 칩이. 이런 식으로 가속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서버가 다양해지고 기능이 특화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칩들 중 하나인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인공지능 서버가 다양해질수록 가속기의 수요가 늘어나는 건 당연하고 가속기의 종류도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삼성도 이 가속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뭐 엔비디아의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 성능이 10배 몇 배 더 좋다. 근데 그러한 내용은 조금 좀 과장이다. 다만 약간 좀 상호 보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삼성의 AI 가속기 마하 1이 나온다고 해서 뭐 당연히 엔비디아의 GPU가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같이 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맥도날드가 감자튀김 판다 그래서 햄버거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보완이 되는구나. 세트로. 세트로 나갑니까 이거? 세트로 나가면 좋겠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아직 GPU 같은 제품이 없으니까 아직은 단독이고요. 대신에 인텔 같은 기업들은 최대한 세트로 해보려고 CPU도 하고 GPU도 하고 가속기도 하니까 그래서 세트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가속기를 계속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그 삼성의 마하 1이라고 하는 그 AI 가속기. 네. 이게 물론 이제 전력 효율하고 뭐 가격을 비교한 거긴 한데 엔비디아 B100이랑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좀 어불성설인 거예요. 특정한 기능에 한해서 우리가 더 좋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 학습과 이 추론이라는 영역도 굉장히 사실 세분화되어 있고 그래서 특정한 영역에 한해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 있는데 우리 마우스는 이 키보드보다 전력 효율이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시 알아야 돼. 역시 사람은 배워야 돼. 그래서 뉴스 기사를 다 믿을 수도 없거니와 엄밀히는 GPU에 HBM이 쓰이는 이유가 그만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그렇죠. 마하는 그 정도 수준의 고성능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HBM이 안 쓰입니다. 일반 디램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일반 디램이 쓰이냐? 효율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애초에 목적이 일부 기능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HBM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것이죠.
좀 아까도 그 전력 효율 잠깐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네네. 새로운 칩이 발표가 될 때마다 예. 빠지지 않는 게 전력 효율 예.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예. 지난번 저의 첫 번째 책 현명한 반도체 투자에도 잠깐 들어가 있었는데 네. 지금 근래 기준으로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서버 업체들이 쓰는 전력량이 지구 전체 전력량의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이게 10%까지 급증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는 전력기기 섹터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된 이유도 있지만 이 서버가 소모하는 데이터량이 어마무시하게 급증하기 때문에 전력량이. 예, 몇 가지 재밌는 비유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컴퓨터를 살 때 안에 파워 서플라이라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네.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해 주는 녀석인데 네. 전력을 얼마나 많이 공급해 줄 수 있어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렇죠. 500와트, 700와트. 보통 이제 컴퓨터 평범하게 쓰시는 분들은 500와트 정도. 그 말에서 게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700와트에서 한 800와트 정도 쓰시는데 그게 최대치란 뜻입니다. 컴퓨터를 최대치로 돌렸을 때 그 정도 전력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럴수록 이제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그럴수록 많이 나오죠. 예. 그래서 보통 그냥 나는 인터넷만에 하시는 분들은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월 몇천 원 정도. 근데 게임을 많이 하시면 월 3, 4만 원 나와요. 컴퓨터가.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똑같은 컴퓨터로 보이지만 예. 파워 서플라이 얼마나 끼느냐, 예. 또 게임 얼마나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엔비디아 칩이요. 재밌는 네. 게 이 파워 서플라이는 컴퓨터에 있는 모든 부품들한테 전력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700와트라는 전력을 CPU도 쓰고 GPU도 쓰고 누구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최근에 엔비디아의 GPU는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GPU 칩 혼자서 700와트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그거의 최대 전력량, 그 수준을 혼자 다 먹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GPU가 지금 전 세계에 대략 400만 개 정도 팔려 나왔습니다. 그것도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에 한해서만 봤을 때. 그 400만 개가 소모하는 전력량이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추산해 봤을 때 GPU가 항상 100% 돌아가진 않습니다. 얼추 잠깐 쉬었다가 또 돌아갔다 쉬었다 돌아갔다. 그래서 대략 점유율이 한 60%쯤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보통 작은 국가에서 쓰는 총 전력량 수준. 기사를 찾아보시면 과테말라라는 국가가 쓰는 또는 미국의 애리조나가 소비하는 그 전력량만큼 지금 서버가 써먹고 있는데 문제는 이 GPU가 400만 개만 팔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더 팔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거기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앞으로 더 좋은 GPU 나오면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력이 자꾸만 부족해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먼저 송전 투자, 배전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전력이 너무나 지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앞으로 자연스럽게 서버 업체들 입장에서도 전력비 절감이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 돈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성능이 높은 칩을 출시하는 것도 좋은데 성능이 높으면 무조건 전력 소모는 높습니다. 전력을 낮게 먹으면서 성능이 높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정말 열심히 운동을 이렇게 일을 하기 위해선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먹어야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서버의 모든 영역에 다 GPU가 쓸 필요가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버의 기능이 특화된 그런 영역이 많아질 것인데 거기까지 다 GPU를 껴넣는 것은 굉장히 무리다. 왜? GPU가 비싸기도 하지만 전력 소모도 굉장히 높은 녀석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전력 소모가 낮은 녀석, 앞에서 보셨던 삼성의 마 같은 그런 녀석으로 자꾸만 추가 보완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큰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후발 기업인 AMD, 인텔 그리고 삼성 이러한 기업들은 전력 소모를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또 재미있는 사실은 GPU라는 칩을 엔비디아가 만드는데 엔비디아는 일단 고성능 칩을 중심으로 찍어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제 후발 기업들은 당연히 전력 소모가 낮은 비교적 저성능 인공지능 칩을 계속해서 타겟팅하면서 이 칩의 종류를 늘려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 무엇을 이용해서 설계할 건데 칩을 당연히 그동안 전력 소모의 강점을 가져온 암 아키텍처라는 그래서 이 칩을 설계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설계도를 끌어다가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전력 소모가 가장 낮은 설계도가 이제 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끌어다가 쓰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고 암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고도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구분을 해서 봐야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이 꺾이는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가 시장을 무조건 뺏기는 것도 아니고 칩의 다양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또 하나 투자자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가 과연 HBM3E 버전을 언제쯤 엔비디아에게 공급할까 이건데 물론 이거 젠슨 황이 사인을 했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단독 보도로도 하반기 당긴다 또 어떤 기사 보니까 2분기에 공급할 수도 있다 이런 단독 기사 있잖아요.
이게 확인이 될지 혹은 또 어디까지 믿어야 네. 될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요. 예. 사실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지 대표님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은 이 투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측에 기반한 투자가 있고 방향성에 기반한 투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3개월 뒤에 공급을 할 수도 있고 6개월 뒤에 공급을 할 수도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가가 3개월 뒤에 공급하면 3개월 뒤에 오르고 6개월 뒤에 공급하면 6개월 뒤에 오른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언제 투자하시는 게 맞을까요? 그때 가서. 보통 유튜브로 주식을 배우신 특히 2020년에 많이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때 가서 한 2달쯤 뒤에 사면 되죠. 그때 뉴스 기사 보고 4개월 뒤에 살지 2개월 뒤에 살지 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다는 정도는 일찍 사야 될 테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실제로 투자를 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예측이 안 됩니다. 그때 가서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괜히 또 어영부영 잘못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즉 공급이 무조건 확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무조건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예측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기존에 공급하던 물량도 계속 공급하겠지만 무언가 점유율 측면에서는 계속해서 이제는 뺏길 수밖에 없는 즉 하방이 열려있는 구조. 그에 반해서 삼성전자는 그동안 워낙 못했기 때문에 워낙 다 개판을 쳤기 때문에 이 점유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즉 상방이 더 하방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러한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게 그게 진짜 투자지 그걸 정확하게 시점을 예측하려고 해서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 갖고 있다가 그때쯤 가면 삼성으로 갈아타야지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려는 분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아하.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 언제 공급할지 물론 우리가 기사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점점점 이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내용이 무조건 확실시되고 또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니거니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엄밀히는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내부자 분들도 언제 공급할지 모릅니다. 다 의견 다 자기 기대감 삼성전자 주식이 있으면 기대감이 크고 없으면 작고 다 그래요. 현업에 계신 이해관계에 분들도. 따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좀 강하게 어필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언제 공급할 거예요라는 그 확정적인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네. 저는 이 답변을 먼저 드릴 겁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예측보다는 역시 방향성이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호돌이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거의 머릿속에 박혀 있을 것 같아요. 박혀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악플 많이 달리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실 기업 분석을 할 때 실적 추정을 할 때에도 실적 추정이 가능한 기업이 있고 불가능한 기업이 있는데 보통 이 기업 분석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자꾸만 실적 추정이 불가능한 기업을 억지로 추정하려고. 아니 실적 추정이 불가능하면 실적이 오르는 방향으로 갈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정확한 숫자를 예측을 못하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죠. 나 그때 가서 사야 되는데. 근데 그런 투자는 사실 투자가 아니라 사실 좀 투기에 가깝지 않나. 그러한 방식은 사실 저기 강원랜드 가면 홀짝하듯이. 그러면 이 승률이 더 높아집니다. 블랙잭 같은 게임이 승률이 더 예를 들어서 삼성이 뭐 3월에 공급할지 4월에 공급할지 5월에 공급할지 옵션이 여러 가지인데 블랙잭은 뭐 2분의 1까지 높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